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ADHD 치료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때의 대처법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초진 검사 이것저것 하시고 나셔서 엄마들은 표정들이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짜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좀 약간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왜 이제 왔나 되게 그걸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뭔가 좀 죄책감 섞인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아버님들은 좀 덤덤하시거나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오히려 약간 좀 웃으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뵙긴 했습니다. 근데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엄마랑 아빠랑?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네. 주 양육자가 대부분은 어머님들이시기 네. 때문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원에서 아이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받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아버님들과 공유를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나눠보면은 어머님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을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랬어? 라고 그제서야 이제 부부들끼리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긴 할 텐데 근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 양육자로서의 갖는 그 소위 말해서 아이와의 접촉 면적이 어머님들이 훨씬 크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낮에도 거의 어머님들이 네. 아이를 대부분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학습할 때 태도가 어떤지 네. 어머님들은 자세히 관찰이 되시는데 아버님들은 사실상 시간 때문에 조금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좀 사소한 요 시간이 보내는 시간의 어떤 절대량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아버님들이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민감한 것도 사실 있지 않느냐라고 꼭 질문을 마지막에 맞아요. 덧붙여 주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그럴까? 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어떻게 빠른 시기에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줄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뭐 아버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혹은 저는 가끔가다 조부모님께서도 원래 애들 다 그래 라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케이스들을 좀 봐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지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빠들의 ADHD라는 그 질환명을 들으셨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대부분 아버님들은 조금 유연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나도 그랬었다. 맞아요. 나도 그랬어. 그쵸. 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지 뭐 정도. 그리고 혹은 아이 탓으로 그거를 가끔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가 너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혹은 아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죠. 이제 아버님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좀 약간 유머러스하신 분들은 뭐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겠죠라고 이렇게 진짜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신데 근데 그거는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때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세대 그리고 교육 환경이 달라진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DHD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갖는 특성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50년 전에도 폐렴에 걸린 사람은 그냥 폐렴이었죠. 네. 근데 50년 전에 ADHD 증상을 나타낸 행동들과 지금 2020년 요 시점에서의 그 증상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사실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 병원에서도 사실 진단 기준 자체가 ADHD라고 병명 붙은 것 자체가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렸을 세대에서는 그런 아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더라도 뭐 이 아이가 ADHD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80년대 한창 무럭무럭 컸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저나 제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에너제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그냥 개구진 애들 정도로 그냥
싹 넘어갔던 분위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말씀해 주신 대로 ADHD라고 하는 질환명이 80년대에 나온 거고 그거는 미국 기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런 질환명 자체도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폐렴이라는 질환하고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폐렴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질환들은 그냥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정신과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 즉 이제 ADHD라는 걸 풀어서 봤을 때 과잉 행동이나 산만함에 대한 기준들은 결국에 그런 정신과적인 진단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 얼마나 적응을 잘할 수 있느냐. 적응을 못하면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질환이 아니었는데 지금이 질환처럼 바뀌는 거는 없던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좀 산만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든 사회 구조가 됐다라는 것들도 사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DHD라고 이미 질환명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그냥 활달한 아이, 그렇죠. 산만한 아이 정도로 치부했던 거를 요즘은 이제 조심스럽게 검사를 권유해 주시기도 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ADHD라고 하는 질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ADHD에서 아버님들한테 머릿속에 좀 박혀 있는 건 H라고 하는 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하이퍼 액티비티. 그러니까 막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있는 아이들만 ADHD라고 하는 그 질환 안에 좀 이미지로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거는 TV 프로그램에 다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 부모님들은 특히나 이제 이 아이가 ADHD는 절대 아닌데 그냥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은 공부하는데 아이가 조금 힘들어해 보여서 그냥 데려와 봤어요 정도로 가볍게 조금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ADHD라고 하는 질환 안에는 H가 빠진 ADD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질환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혹은 조용한 ADHD인 아이들이 바로 요 ADD라고 하는 범주 안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용한 ADHD 혹은 이제 주의 결핍증 ADHD라고 하시고 그거는 이제 과잉 행동형 ADHD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DHD나 ADD이거나 각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그 핵심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ADHD와 관련된 질환은 그 정신과적인 질환 분류표인 저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DSM-5에 의하면 신경 발달 장애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신경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빠른 시기에 최대한 빨리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게 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를 최대한 빨리 조금 캐치를 하셔서 오시는 게 좋은 이유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주의력 결핍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거고 이제 학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성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 이제 나와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질환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HD라고 하는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각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충동성이 강한 아이들은요. 언어 충동성도 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내가 탔는데 이제 아이랑 탔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 좀 통통하신 분한테 돼지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해 언어 충동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이를 막 뭐라고 혼내면 당연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와 버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그게 한번 눈에 띄었다라는 거는 학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ADHD라고 하는 질환은
이런 언어 충동성을 늘 동반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 문제도 늘 그죠. 파생적으로 나타나요. 친구들과 항상 이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친구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반항이 정말 있는 대든다라고 거죠. 이야기를 오해를 해요. 많이 받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제 ADHD 관련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 ADHD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있어서 얘는 하나 키우는 게 아니라 10명 키우는 거랑 똑같다. 예. 근데 그 말 자체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엄마와 아빠의 인식 차이가 거기서 저는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똑같은 1시간 동안 10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걸 매일매일 반복을 하시는 상황이고 아버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아니 뭐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지라고 그 시각의 차이가 정말 이런 정말 한 명의 아이가 10명의 그런 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한 2가지 정도 전략을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첫 번째 전략은 그 1차적으로는 엄마나 아빠나 사실 우리 아이가 누구나 어떤 뭐 장애 진단을 받는다거나 질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렇다면은 이 질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까 폐렴 얘기를 했지만 폐렴하고 또 이런 면에서는 정신과적인 질환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언어 충동성이 강한 것 때문에 혹은 행동이 조금 느린 것 때문에 적응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질환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적응하는 게 힘드니까 이것만 도와줘야지.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어머님들께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그 힘드신 상황을 아버님이 체감하실 수 있게, 아이는 주말에 당신이 좀 봐라. 물론 이제 두 분 다 공동으로 양육을 하신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보시거나, 근데 생각보다 많은 어머님들이 불안해서 또 아빠한테 안 맡긴다거나 혹은 아빠가 맡으면 애한테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짐작을 하시고 질에 그죠. 안 맡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맡겨보시면 일단은 아빠하고도 그것 때문에 공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저는 어떤 부모님한테 이런 방법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안 쓰는 공기기 핸드폰 가지고 녹화 영상을 찍어보시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효과가 뭐 그분의 이제 저는 2케이스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2케이스 다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저는 다른 방법을 조금 권유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학교나 이제 학원에 있는 연락처를 아버님 번호로 조금 바꾸라고 권유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몇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직접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고 나면 이전 상담과 다음 상담에서 아버님 태도가 굉장히 변화가 크세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연락이 오는지도 몰랐고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랑 아무래도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랑 조금 걸러져서 얘기가 그렇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금 아시고 나면 아이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꾸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뭐 책 중에 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의 그 판단만이 옳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아버님이 직장에서 그리고 혹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보내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인식 차이일 뿐인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우리 아이를 돕는 아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저희도 검사를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써 아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알고 계시기를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하는 목적 자체가 아이를 이제 스스로 변화를 시키고 그 변화를 유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되시고 네. 뭐 학교나 학원에서 오는 피드백으로 짐작해 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주말의 시간을 정말 충분히 아이와 네. 24시간 붙어서 보내보시고 조금 직접 느끼셨으면 아버님들이 느껴보셨으면 네. 하는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가족에서의 반대, 특히나 이제 아버님의 반대에 부딪히셨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고민해봤던 내용들 공유를 드렸고요. 또 이후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버거운 이 금쪽 같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도 댓글로도 이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인지 두뇌과 이슬기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